그날 미팅 시작쯤에 저한테 보내준 사건 관련 파일이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한 10포인트짜리로 12장에 걸쳐서 이전에 내사 받았을 때랑 당시 상황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광 변호사라고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10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이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6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형사 사건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 가감없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눠볼 사건이 어떤 사건일지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가평 계곡 사건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2020년 5월서부터 2021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때 당시 이은혜 씨하고 조연수 씨가 함께 저희 사무실로 와가지고 보통 조사 준비라고 하죠. 사건 정리랑 조사 준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세 차례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통화를 했 사람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아마도 메인으로 이은혜 씨하고 조연수 씨를 매니징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두 사람이 저하고 사건 관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선임서 제출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2021년 12월 달인가 조사받고 도망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검찰에서 약간 기자들한테 흘린 것 같더라고요. 박준광 변호사랑 통화 내역이 많으니까 이쪽에 한번 찔러봐라. 약간 정보를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간지하고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다 전화를 했어요. 거의 빼놓지 않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들의 행방을 알고 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난 선임서도 제출 안 했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 모른다. 그때 당시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으셨어요, 근데?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몰랐고 그 대신 이제 지인들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들 통해서 소식을 듣기는 하고 있었죠. 소식을 듣기는 하고 있었는데 딱 그 검찰이나 경찰이 원하는 정보 자체를 제가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9년도에 이은혜 씨가 이제 룸사롱에서 일하면서 이제 만났던 남자분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외관상 부부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 가평 계곡에 가서 사고로 죽게 한 그쵸 사고를 이제 우리 수사기관 쪽에서 이제 위장한 거다라고 입증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한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는 1차로는 내사 종결됐어요. 내사 종결이 돼가지고 아예 피의자로 입건이 안 된 거죠. 내사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왜냐하면 사건 자체는 그것만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하거든요. 뛰어봐 해서 뛰었는데 나오지를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것만 듣고 보면 여름철 물놀이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내사를 했을 때에는 그냥 내사 종결로 이제 1차로는 끝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이은혜 씨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한 거예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주고 어떤 수사의 필요성을 이제 수사기관에 어필하고 고인의 가족들도 그거를 계속 어필을 하던 상황이어서 이은혜 씨가 생각하기에는 사건이 엉뚱하게 흘러간 거죠. 왜냐하면 내사 종결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 끝나고 나는 이제 보험금을 수령해야지라고 해서 보험금 신청을 했는데 뜬금없이 다시 수사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수사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다가 점점 이게 살인사건으로 치환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던 사건이죠. 처음에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에는 보험금 청구가 한 게 안 나온 것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보험금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걸로 이제 그래서 보통 제가 의뢰인 옆에다가 사건 명을 같이 넣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저장하는데 이은혜 씨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2개 저장돼 있는데 맨 처음에 저장했을 때 보험 사기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 상담을 했을 때는 보험 사기로 상담을 한 거예요. 보험금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나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제보를 했다. 본인이 제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을 안 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첫 전화로 상담을 하다가 첫 미팅을 5월 6일인가 그렇게 좀 5월 초에 이렇게 첫 미팅을 잡아가지고 만났는데 남은 문자 기록을 보니까
한 3시간 이상 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미팅 시작쯤에 저한테 보내준 사건 관련 파일이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한 10포인트짜리로 12장에 걸쳐서 이전에 내사 받았을 때랑 당시 상황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할 때에는 살인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조사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럼 전화로 했을 때는 보험 사기였는데 그죠. 막상 와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본인이 이제 불을 다시 지폈잖아요. 그것이 알고 보험금 타려고 하면서 보험회사랑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서 유족들도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되려고 하는 참인데 와서 저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살인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긴장을 했었죠. 그래서 저랑 이런 미팅을 3번을 했어요. 이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미팅만 3번을 했다는 거는 왜냐면 미팅할 때마다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처음 제가 기억하는 게 선임료를 저한테 이제 선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때 제시한 금액이 한 사람당 1,100만 원이었어요. 조사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2명이니까 2,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조사 한 번 받을 때마다 2,200만 원, 2번 받으면 4,400만 원. 그잖아요. 이제 선임은 못했던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3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몇 시간씩 미팅을 한 거는 굉장히 조사에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럼 그 미팅 때 이제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죠. 예상되는 질문과 가장 좋은 대답을 구성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수사기관이 이은혜 씨랑 조현수 씨 주변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전화기에 저장이 돼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보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지인들이 전화를 받으면 이은혜 조현수 씨한테 연락할 거 아닙니까? 거기 검찰이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물어봤어. 경찰이 전화해서 이런 거 물어봤어. 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거 우리 미팅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미팅하러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보고독이나 뭐 어떤 그런 낚시터에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뜨린 뭐 이런 사실관계를 밝혔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를 몰랐었던 상태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이것과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묻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추가된 에피소드가 없었으면 이거는 그냥 가평계곡 살인사건은 요거 자체만 봐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게 수사 의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이제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게 이렇게 번지나? 왜냐하면 처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한 뒤에 저랑 2번 정도 미팅을 가진 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매니지먼트 할 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드러나려면 정식으로 조사 과정에 동석을 해가지고 선임서를 제출하고 동석을 해야지 드러나는데 이것 같은 케이스에서는 상담만 하고 미팅만 가지고 같이 들어가지는 않게 되면 선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냥 뉴스만 보고 지나갈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검찰에 다 알려줬구만. 그랬던 적이 있고요. 예, 그래서 3월쯤에 그때 되게 저를 진지하게 선임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은혜 씨가 이제 고인에 대한 한정 그 승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고인이 재산을 가진 채로 돌아가시면 상속이 일어나고 빚을 가진 채로 돌아가셔도 빚이 상속이 되죠. 근데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고인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빚들은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빚이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고인한테 어떤 상속을 받을 수는 없죠. 거기 재산을 이미 재산은 빚잔치로 다 이제 정산을 했으니까. 근데 그 판결문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빚을 이제 채권자들한테 빚 나눠주시고 변호사님 거기 비용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냐. 그럼 변호사 비용으로 빼가시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이제 선임비로 해가지고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시로서는 제가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핫했던 사건은 이제 그때가 2001년 3월이기 때문에 사실 박사방 사건 항소심이 막 시작했던 때이고
제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온갖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이렇게 했던 터라 도저히 지금 메인으로 맡고 있는 사건에서 어떤 조금 좀 주의를 떼가지고 이렇게 변화할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는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대답을 주진 않았죠. 그래서 2021년 3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한테는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수시로 이제 전화 연락도 엄청 많이 하고 미팅을 3번 정도 가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하다가 저도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뉴스 보고 지인들한테 연락 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이은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하면서 어쨌든 이게 좀 판세가 바뀌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죽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보험금을 타려고 이 언론을 이용했다라는 생각을 한 건가요? 그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한 거죠. 본인이 제보를 하면서. 그러면 들킬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한 거예요? 그때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치밀하지가 않아요. 사건 자체가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무슨 판을 짜가지고 진행한 사건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계속 그 망인을 자연스럽게 죽이려는 시도를 했고 이러한 것들은 살인이 될 수 없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가 내사 종결로 끝났잖아요. 이권조차 안 됐단 말이에요. 1차 때에는. 절 찾아왔던 것도 이제 2차 수사가 본격적으로 본인 때문에 시작되면서 그때 서서히 이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전에는 전혀 위기감을 안 느꼈고 이대로 사건이 끝났는데 보험금을 안 주니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한 거죠. 그때까지는 전혀 아마 이렇게 불똥이 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충수였죠. 근데 아무래도 그 전에 보고독도 그렇고 이게 그냥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노니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치밀하게 막 준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치밀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이의 성향 자체가. 예, 치밀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지 치밀한 성격들은 아니죠. 그럼 애초에 그 이제 룸사롱에서 만난 그 고인이 되신 분과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만나서. 애초에 목적이 돈으로 결혼을 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네. 사랑은 없었군요. 네. 그건 너무 명확하고요. 그거는 뭐 주변 사람들 얘기, 본인 얘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만큼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모르실 만한 분은 아니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만큼 그게 절박했던 거죠. 그분은. 인간관계가 그만큼 어떤 그렇지 않고서는 이성과의 어떤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저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막 어쨌든 그 이은혜랑 그 남자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조리돌림 아닌 비아냥도 엄청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딱 됐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감내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관계에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끌려간 거죠. 그냥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런 인간관계는 그냥 끊어내는 게 맞거든요. 애초에.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라도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요. 저도 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정신질환자로 보셨나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직업적으로 이제 그 반사회적 경향이라고 하죠.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쉽고 지금까지도 많이 만나봤고 직업상 그랬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오. 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개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하고 대비돼가지고 반사회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지칭할 때 사이코패스 같아, 소시오패스 같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랑 좀 많이 다르고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다 느낍니다. 네, 다 느껴요. 이게 사이코패스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고요. 다 느끼는데 튜닝이 좀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로 치면 대부분 승용차 엔진은 이제 아스팔트 도로에 맞게 돼 있지만 이제 소시오패스 엔진은 감정이라는 엔진은 이제 울퉁불퉁한 길에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어떤 가치 판단을 되게 당연하게 하게 되죠. 다 느끼는데 감정 가중치가 달라요. 예컨대 우리가 시험 보면 3점짜리 문제가 있고 1점짜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점짜리가 중요한 거고 1점짜리는 보다 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는
1점짜리를 느끼는 게 3점짜리가 되고 3점짜리가 1점짜리가 돼 있는 겁니다. 점수 배당이 다른 거예요. 문제는 다 있어. 감정이라는 문제는 다 있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그 감정의 가중치가 일반적인 틀하고 좀 달라요. 이은혜는 어디에 가중치가 있었어요? 자기 이익에 더 가중치가 있는 거죠. 자기 어떤 금전적 이익 그리고 자기 감정 그래서 거기에 가중치가 있고 나머지 문제는 이렇게 가중치가 낮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연남하고 남편하고 같이 놀러 가는 이게 별로 안 불편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간 게 아니라 애초에 느끼지를 못하는. 별로 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이 상황에 되게 불편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맞아요. 불편하게 느껴야 되는데 이거를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애초에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성질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감정의 가중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적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자기 행동에 어떤 사회적인 인센티브가 올 거 아니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 배당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은혜 씨는 그게 이제 조금 잘못 배당이 된 거죠.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이슈가 됐잖아요.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신동엽 씨가 나온 그 예능에서의 모습 이게 달라진 것이 아무래도 그 가정 환경에 영향이 있었나 보네요.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보면 일반적인 감정 배치대로 그 감정을 못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나랑 생활 환경이 다른 사람과는 감정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회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조금 많이 치우쳐지면 우리가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약간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막 그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봤었던 게 난동을 피웠다. 그 교도소에서 막 고유정과의 싸움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가십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문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에 불과하고 교도소 내에서 어떤 그런 소동은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도소 자체가 굉장히 과포화 상태예요. 포화가 됐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이제 좁고 불편합니다. 굳이 이은혜나 뭐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그런 상황에서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개인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다툼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이거는 이미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교도소가 너무 좁다, 인권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좁다 오래전에 발표가 났고 이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강한 처벌을 원하면서 예전에는 감옥에 넣지 않았던 사람들을 감옥에 많이 넣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가 이제 저희 교도소 TO가 5만 정도예요. 5만 명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5천만의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5만 명 정도 교도소로 보내가지고 이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미국은 이제 200만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진짜요? 가석방 집행유예인 사람까지 합치면 가석방 집행유예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의 1,000만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이 치안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치안을 이제 사회가 유지될 정도로 치안을 유지하는 거지 안전한 나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고 비교할 나라도 뭐 일본 정도 뭐 아니면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들하고 이제 같은 비교선상에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쎄한 느낌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익숙하니까. 아 진짜요? 그냥 딱 이렇게 미팅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감정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방 캐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랑 얘기할 때는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향후 어떤 대응 전략을 짜기 좋잖아요. 저도 의뢰인들한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대응책을 이제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느낌 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가치 판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당연한 게 일반적으로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말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은혜 같은 사람들은 그죠. 왜냐하면 본인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나중에 되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 가치 판단 기준에서는 괜찮은 거거든. 근데 이게 옆에서 모니터링을 해줘야지 이거 안 되는 걸 알지 모니터링을 안 해주면 이게 해도 괜찮은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간혹 보거든요. 우리 옆에서 이제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나랑 많이 차이가 나면 야 쟤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야 쟤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감정적인 프로세스가. 근데 이제 이은혜 씨도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그럼 옆에 있던 그 조연수 걔도 똑같이 그랬나요? 그런 걸 컨트롤을 못 해줄 정도면은 둘 다 소시오패스였나? 라는. 조연수 씨에 대한 느낌은 의외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신기했어요. 옆에서 보면서 왜 붙어 있지? 완전 약간 정상인에 가까웠나 보네요. 아니 그거는 아닌. 이은혜 씨가 워낙 도드라지니까. 조연수 씨에 대한 기억은 벌써 저도 5년 전이잖아요. 네, 그죠.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아마도 조연수 씨에 대한 이해는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워낙 센 캐릭터가 예, 있다 보니까. 이은혜 씨 옆에 있다 보니까 네. 조연수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그렇게 이은혜 씨처럼 지금은 딱딱딱딱 얘기하잖아요. 되게 이게 되게 그냥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인상이 남아 있는 건데 조연수 씨에 대한 인상은 거의 남아 있질 않습니다. 꼬박꼬박 이은혜 씨랑 같이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왜 같이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말을 하거나 미팅을 진행하는 것도 거의 다 이은혜 씨가 말을 했나 보네요. 근데 그런 사람의 동조자로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약간 얘도 이상자인 건가 이런 생각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튀지가 않았어요. 이은혜 씨는 지금 대답을 했을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탁탁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조연수 씨에 대한 인상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의문점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네, 의문점만 남았다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제일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삶에서 어떤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는 금을 긋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어떤 금을 그어 놓는 건데 사실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성격이 장점이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의 그러한 특징이 장점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쟤는 소시오패스, 쟤는 사이코패스, 쟤는 나쁜 사람.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르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시기보다 저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특이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기 쉬운 거는 맞는데 저 성격이 나름대로 어떻게 되게 이득이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거를 찾지를 못했구나, 안타깝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 우리 사회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발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게 악하게 발현되는 건 당연히 뭐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음을 좀 말씀하시고 맞아요. 싶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성격을 어떻게 발현할까는 다 그때그때 본인들의 선택이거든요. 좋은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성격을 잘 극복해서 좋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봐요.